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6월 1일, 6월 첫날 있네요. 부동산 뉴스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저께 1순위 청약 있었던 고덕 7단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청약 경쟁률 이야기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11.3대1 나왔어요. 지난주 청약이 있었던 보람의 SK 비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수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청약 경쟁률 살펴보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이제 50가구 모집에 65.8대1 그래서 이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A타입이 11.2대1, B타입이 4.8대1, 그 다음에 이제 12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3.05대1 정도 나왔다고 해요. 사실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기대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특공 소진율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따로 5분 브리핑에서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자료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특별공급 소진율입니다. 그럼 보면 59제곱미터 가장 높은 소진, 80% 소진을 보였고 84 A타입이 B타입에 비해서 훨씬 높은 소진을 보였죠. 67, 27. 지금 보시면 청약 결과도 A타입이 B타입에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50%가 이게 낮은 것 같아도 특별공급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매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이게 그렇게 낮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청약 경쟁률 나온 거 보니까 제 예상치보다 많이 못 미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델하우스도 가보진 않았고요. 견본주택 방문자 수가 한 22,000명 정도라 그래서 보람의 SK뷰가 3일간 46,000명, 7,000명 그 정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문자 숫자가 좀 적다라는 느낌은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소비자의 눈은 좀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강동구 같은 경우는 청약 전매 제한이 있는 단지고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단지고 그 다음에 앞서 분양했던 고덕 그라시움, 고덕 특지지구 안에 고덕 그라시움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하철역 거리가 멀고 입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통장을 넣으려고 했다 안 넣은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까지 저희가 고덕 택지지구 관련해서 몇 번 방송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고덕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고덕 3단지, 고덕 5단지, 고덕 6단지 줄줄이 분양 나올 물량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청약해보자, 봐서 상황을 좀 보자, 어떤 이런 의지들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기사는 도시 재생에 관한 기사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막 출범했고요. 새 정부에서는 이제 도시 재생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비 자체를 재생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공약 시절부터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사는 뭐냐면, 도심지, 청계천, 세운상가, 세운상가 주변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서 싹 다 허물고 고층의 건물들로 다시 정비하는 모양새의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방식대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기존의 모양들을 어느 정도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전혀 바꿔서 재생 중심으로 이런 지역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공모 1등 당선작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사실 이런 큰 계획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막 관여해서 보고 이런 입장은 아니라 이게 어떤 밑그림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오는 이런 그림이나 이미지 그리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도 같이 이제 읽어보는 수준인데요.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지도를 좀 먼저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는데 이렇게 쭉 세운상가가 가보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이게 그러니까 건물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길로 부분 잘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길쭉하니 건물들이 이렇게 상가들이 쭉 세운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건물들을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보행자 위에다가 데크를 세워서 지상으로 쭉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하냐? 이 종묘에서부터 남산 한옥마을 옆에 있는 이쪽까지. 그러니까 세운상가는 이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데크를 세워서 쭉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축을 만들고요. 결국은 뭐냐면 종묘에서부터 이 세운상가 옆에 있는 길 따라 걸어와서 남산 한옥마을 옆으로 해가지고 남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보행축을 잇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그 그림의 내용들입니다. 건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하는 이걸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모양인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은 것 같냐면, 이게 저도 사실 재개발이나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었던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편이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도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재생 중심의 정비 사업이 올바른 답이라고만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차이가 있는 정도지, 여전히 철거 중심의 재개발 또는 사업성이 안 돼서 철거 재개발이 안 되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함정주거지역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LH나 SH가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괜찮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있어 보니까 지금 사실 2010년 이후에 뜬 상권들, 이제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뜬 상권들 이런 데가 보면 이런 좀 낙후되어 있던 주거 지역들이 많아요. 이제 이태원 경리단길이나 해방촌길이나 이런 데들도 과거에 재개발 얘기가 있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살아났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 보행 중심의 동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에 다니는 유동인구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늘어난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진 공방이나 장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행 중심으로 이끌게끔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니까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영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딱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고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기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당선장 열린 도시 플랫폼에 따르면 을지로와 교가로를 사이에 두는 대림상가 삼풍상가 사이를 공중보행로로 연결해서 쭉 걸어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3층 데크와 지상 보행로 사이에 중간층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전면 유리로 개방된 상업 공간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향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옆을 보게 되잖아요. 아, 여기 무슨 상가 있네, 무슨 가게 있네. 그러니까 이런 보행로 자체를 지상에 1층에 있는 데뿐 아니라 이제 3층으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이런 열려있는 보행자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그럼 이 공간을 걸어다니냐?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남산으로 쭉 걸어다니는 산책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가게들이나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하나의 눈요깃거리,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물시장 이런 데도, 황학동 풍물시장 이런 데도 구경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새로운 걸 뭔가를 갖다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문화 자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결국 세운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쪽에서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남아있는 역사적인 자산이라고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진행되는,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되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다음은 임대 아파트 얘기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을 짓는 데가 LH 또는 SH 공사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임대 아파트를 기피하는 현상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집값 하락하는데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기사를 보도자료를 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조사를 했나 본데요.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재개발 단지 안에 17% 정도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다시 거주해서 살 수 있게끔 주거 안정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재개발 임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임대, 이거는 뭐 오랫동안 이제 보통 작은 평형 아파트인데요.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입된 장기주택 전세, 장기전세, 뭐 20년 동안 인근 주변 시세보다 한 뭐 80% 선 이하의 낮은 전세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게끔 하는 이건 장기전세. 그다음 뭐 이제 국민 임대 장기전세 뭐 섞여 있는 모델들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편견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포 주공 2단지 3단지 재건축한 레미안 퍼스티지나 아니면 반포 자이에도 장기전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런 장기전세 주택이 들어간 게 2000년대 중반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때 굉장히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재건축 사업에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넣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되게 커졌고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장기주택 전세. 니네 용적률 늘어나지 않느냐. 니네 그걸로 이득 생기니까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장기전세 아파트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 넣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해서 갈 곳 없는 세입자들, 물론 모든 세입자가 대상은 아닌 거고요. 이제 조건이 맞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서울 각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임대 아파트가 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의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 3,885세대 대단지 아파트, 요즘 뭐 마포구에서 굉장히 메모드급 랜드마크로 가격을 선도해 나가는 아파트 중에 하나지만, 그 안에도 임대 아파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00세대 정도 있을 거예요. 더 될 수도 있고요. 임대 아파트 이미 있다니까요. 재개발 임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 얘기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기사 안에서 한편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 아파트가 100가구씩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만 임대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아파트가 100가구 증가할 때마다 0.7%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평균적으로 재개발 임대는 245가구 이상, 국민 임대는 789가구 이상 입주할 경우 주택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시프트는 가구 수가 많아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현상을 잘 반영한 조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세는 저도 이게 임대아파트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금액 자체도 높고요.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소액 월세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장기전세 주택은 최소한 25평 이상 큰 평형으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전세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실 임대 아파트도 막 단지가 돼서 엄청 커지고 하면 그런 데들이 사실 좀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세대수가 막 많이 늘어나서 뭉치면 주변 가격을 하락하는데 영향을 끼치긴 하더라.
뭐 이제 그렇게 기사는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 한남뉴타운 얘기인데요.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이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 얘기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2015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건축 심의를 넣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 심의 넣은 계획이 뭐냐면 한 29층 정도 최고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받아보고 이 뒤에 남산이 있는데 29층 아파트짜리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경관도 망치고 지금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구릉지인 지형인데 지형에 맞는 그런 모양새의 밑그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정비 촉진 계획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걸 다시 원상복구해라 했거든요. 일단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제 공공건축가를 넣어서 재정비 촉진 계획부터 다시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 그을 다시 받기 위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니까 30일날 한남 3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했는데 이제 최고 29층이었던 게 22층으로. 근데 이제 층고가 낮아지고 하니까 사업성 좀 떨어지는 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가구 수를 5,757세대에서 5,826가구로 좀 세대수를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층고는 낮아졌지만 세대수는 늘어나서 이런 형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야, 근데 5,757가구 진짜 어마어마한 임대 아파트만 하더라도 근데 임대 아파트도 979가구였는데 877가구로 좀 줄여주면서 사업성 확보를 어느 정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나와 봐야 알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남 3구역 이제 구역 지정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나오면 바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바쁘게 달려갈 것 같네요. 사실 오늘 읽어보고 싶은 뉴스 중에서 제일 눈길 가던 뉴스는 지금 이 기사였는데 너무 기사가 늘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구하면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중심의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울을 계속 정비하고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설이 좀 붙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거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하는 방식 자체를 싹 밀고 아파트를 짓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재개발하는 건 원치 않는다. 이게 사업성에 대한 이유든 어떤 주거 형태에 대한 이유든 사업 방식에 대한 이유든 여러 불만에 의해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서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방법에 따라서 구역이 해제되는 구역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열악한 건 맞거든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주거지역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게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2010년도 초반입니다. 2011년, 2012년. 그래서 2012년에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개정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에 넣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되는 데들을 가로 단위로 묶어가지고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게끔 밑그림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이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모델 자체도 추진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조차도 너무 크다.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이제 좀 더 작은 규모,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한 빈집법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보면 연구를 2년 동안 했대요.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의 모델을 어떤 좀 연구를 해서 내놨나 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0가구 미만의 땅 10필지 정도 이내로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안에 이 지역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반시설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끔 이런 모델을 지금
하겠다. 사업 추진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겠고, 뭐 하는 등,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내놓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게 지금 내놓으려고 한다. 라는 내용 정도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별도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 생활권 계획, 그러니까 과거 주거종합관리계획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와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로 발표된 내용, 그래서 각 구역별로 큰 밑그림에서부터 작은 밑그림들 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랑 연계돼서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항상 이런 새로운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면 시범사업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있는 데가,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네. 동작구 상도동 단독주택 일대랑, 그 다음에 구로구 가리봉동 연립주택, 그 다음에 용산구 서계동 다세대주택,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후속 기사가 있거나, 관련된 보도자료들, 자료들을 제가 준비하면 별도의 오픈 브리핑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기사에서 이어지는 맥락의 기사입니다. SH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H는 주택공사니까 정부 산하인데요. 이제 SH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LH도 기존에 이제 도시 재생을 앞으로 큰 어떤 전국적인 모델로 지금 가져가겠다 뉴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부처 정비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존의 행복주택본부, 행복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권에서 임대주택, 청년들 등을 위한 임대주택 브랜드였잖아요. 도시재생본부의 이름을 바꾸고, 이제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촘촘하게 할 만한 걸로 이제 그 팀을 정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델의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국 서울시 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주거지에 대한 정비 방향 자체가 좀 큰 축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어저께 제가 부동산 별별 수다 촬영을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방송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급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규제를 하기 위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은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근데 반대로 항상 부동산 대책은 수요만 억제하면 안 되고 공급을 늘릴 공급 확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보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새 아파트 주택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 쓸 수 있는 카드는 과거 위례 신도시, 송파 신도시 지정하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지정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또다시 택지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오는 게 하나, 그리고 또는 과거에는 재개발 사업을 어떤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되게 활용을 해왔으나 지금 그 카드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재건축을 묶지 않고 풀어주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이런 어떤 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은 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들 하느라 뉴스를 안 읽었더니 이틀치라서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된 내용들도 많아서 약간 지루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TV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있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